20년 전 번호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새벽, 소녀가 있는 찜질방 앞으로 검은색 벤츠 20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이 모두 빠져나가자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육개장 국물이 말라붙은 테이블을 치우던 새엄마 박정심이 표정을 싹 바꿨죠. 그녀는 상복을 입고 멍하니 앉아있는 20살 현아를 향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너 그거 알고 있니? 이제 내 아빠도 없으니 너랑 나는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거야. 박정심은 계산기를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천생고아가 된 걸 축하한다. 이현아, 현아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빠가 재혼하고 10년 동안 구박과 시름을 견디며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정심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주방에서 굵은 소금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재수없는 년, 아비 잡아먹은 년이.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 하얀 소금이 현아의 얼굴과 검은 상복에 사정없이 뿌려졌습니다. 따가운 소금 알갱이가 눈가에 튀었지만 현아는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당장 나가. 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들이지 마. 갈 곳이 없어요. 아직 아빠 짐 정리도 못했는데. 짐? 웃기지 마. 내 아빠가 남긴 빚이 얼만 줄 알아? 내 몸뚱이 하나 건사하기도 벅차니까 빈대 붙지 말고 꺼져. 박정심은 현아의 등을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현아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얇은 상복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현아는 닫힌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죠. 문 좀 열어주세요. 아빠 사진이라도, 아빠 유품이라도 챙기게 해주세요. 하지만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박정심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깔깔거리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김 사장님, 장내 났어. 보험금 내일 나온다니까 걱정 마.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현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 돌아가셨는데 새엄마는 오직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잿빛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마치 현아의 앞날처럼 캄캄하기만 했죠.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한 원짜리 2장과 아빠가 사고 당일 피 묻은 손으로 쥐어준 낡은 투지 폴더폰 하나뿐이었습니다. 현아는 품속에서 그 낡은 폴더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액정이 금이 가고 테이프로 칭칭 감긴 아주 오래된 핸드폰이었죠. 요즘 세상에 이런 고물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빠는 이 폰을 보물단지처럼 애지중지하셨어요. 스마트폰으로 바꿔드리겠다고 해도 이건 내 생명줄이다 라며 절대 손에서 놓지 않으셨죠. 사고가 나던 그날 아침, 아빠는 출근하면서 이 폰을 현아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현아야, 들어봐. 만약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혹시나 미리 대비하는 거야. 아빠는 현아의 손을 꼭 잡으며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을 때, 도저히 갈 곳이 없을 때, 그때 딱 한 번만 이 폰을 켜거라. 거기에 저장된 번호가 딱 하나 있어. 아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20년 전의 깊은 슬픔을 꺼내 보이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 번호로 연락해라. 그분이라면 널 지켜줄 거야.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아빠의 높으신 분 아는 채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오후 아빠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현아는 낡은 폴더폰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차가운 기계 덩어리에서 아빠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거든요. 아빠, 나 정말 무서워. 너무 추워. 현아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네온 사인이 눈을 찔렀지만 저 불빛들 속에 현아가 몸을 누일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낡은 상가 건물의 간판이 보였습니다. 24시 찜질방. 현아는 주머니 속에 남은 2만 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돈을 쓰면 당장 내일 밥 사 먹을 돈도 없겠지만 얼어 죽지 않으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찜질방 카운터의 아주머니가 현아의 복장을 보고 흠칫 놀랐습니다. 학생, 상중이야? 네. 잠시 쉴 곳이 없어서요. 아이고, 딱해라. 어린 것이. 아주머니는 혀를 차며 찜질복과 수건을 내주었습니다. 현아는 찜질방 구석진 곳, 사람들의 눈이 잘 닿지 않는 기둥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깔깔거리고 있었어요. 그 평범하고 행복해 보이는 웃음소리가 현아에게는 견딜 수 없는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한데 오직 자신만 지옥에 떨어져 있는 기분이었죠. 현아는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빠의 낡은 폴더폰을 꺼냈어요. 배터리가 방전되어 켜지지 않는 까만 화면 위로 현아의 허전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아빠가 말한 그분, 과연 누구일까? 아빠는 평생 친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일터와 집만 오가며 성실하게 사셨지만
늘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해하셨죠. 그런 아빠에게 딸을 맡길 만큼 믿음직한 지인이 있었을까요? 혹시 빚쟁이는 아닐까? 아니면 아빠가 숨겨둔 다른 가족이라도 있는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현아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빈 콘센트를 찾았어요. 다행히 기둥 뒤쪽에 먼지 쌓인 콘센트가 하나 비어 있었습니다. 현아는 카운터에서 빌린 만능 충전기에 낡은 폴더폰을 끼워 맞췄습니다. 제발 켜져라. 제발. 간절한 마음으로 전원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이 폰이 켜지지 않으면 현아에게 남은 희망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작은 진동 소리와 함께 화면에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흑백 화면 위로 투자 서비스 종료라는 문구가 떴지만 다행히 전원은 들어왔습니다. 현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뉴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어요. 저장된 번호가 수백 개쯤 될 줄 알았는데 목록은 너무나 단출했습니다. 아니, 단출하다 못해 텅 비어 있었죠. 저장된 번호는 놀랍게도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나의 사랑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현아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나의 사랑이라니 새엄마 박정심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아니 현아에게조차 들려준 적 없던 애틋하고 닭살 돋는 호칭이었습니다. 평생 거친 공사판에서 욕설과 먼지 속에 사셨던 아빠에게도 가슴 깊이 품은 사랑이 있었던 걸까요? 이 번호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현아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투자폰은 이미 통신 서비스가 종료되어 전화도 문자도 할 수 없는 고철 덩어리였으니까요. 그녀는 폴더폰 화면에 뜬 번호를 스마트폰 메모장에 하나씩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010도 아닌 011로 시작하는 아주 오래된 번호였습니다. 아빠. 20년 전 번호인데 연결될 리가 없잖아. 현아는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아빠의 마지막 눈빛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눈빛은 거짓을 말할 눈빛이 아니었으니까요. 현아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문자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수신인란에 방금 옮겨 적은 011 번호를 입력했죠. 무슨 말을 써야 할지, 첫 마디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바로 말하기에는 너무 염치 없어 보였고, 그렇다고 구구절절 사연을 늘어놓기에는 상황이 너무 급박했으니까요. 현아는 떨리는 엄지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문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문자가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고 이기철 씨의 딸 이현아입니다. 첫 문장을 적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져서 현아는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아빠의 이름 앞에 고자를 붙이는 것이 이토록 아픈 일인 줄 몰랐습니다. 아빠가 며칠 전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사실을 적시하는 순간 아빠의 죽음이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났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을 후벼뚫었죠. 새엄마가 저를 쫓아내서 갈 곳이 없습니다. 장례도 다 끝나기 전에 맨발로 쫓겨났어요. 아빠가 생전에 정말 힘들고 견딜 수 없을 때 꼭 이 번호로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그분이라면 저를 도와주실 거라고요. 현아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만약 이 번호의 주인이 아빠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현아는 마지막 용기를 쥐어짜며 문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마지막 문장을 적고 나서 현아는 한참 동안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이 버튼을 누르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까요? 아빠, 나 좀 지켜줘. 현아는 눈을 질끈 감고 전송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별표 띠링 별표 청아한 전송 완료 알림이 찜질방의 소음에 묻혀 작게 울렸습니다. 메시지 창에는 현아가 보낸 구구절절한 사연이 말풍선 안에 담겨 전송되었습니다. 현아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분, 5분, 10분, 시간이 지날수록 현아의 신라 같은 희망은 점차 차가운 절망으로 굳어갔습니다. 역시 없는 번호인가 봐. 20년도 더 된 번호가 살아있을 리가 없지. 스마트폰 화면이 대기 모드로 바뀌며 까맣게 꺼졌습니다. 그 검은 화면 위로 현아의 초췌한 얼굴과 퉁퉁 부은 눈이 비쳤습니다. 현아는 힘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차라리 기대하지 말 걸 그랬습니다. 희망을 가졌다가 잃어버리니 그 절망감은 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빠가 원망스러워. 왜 하필 이런 말도 안 되는 숙제를 남기고 떠나셨는지 현아는 웅크린 몸을 더욱 작게 말았습니다. 주변의 왁자지껄한 소음이 점차 멀어지고 지독한 고통만이 현아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현아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 강남의 가장 높은 빌딩 50층 회장실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요. 그 시각 서울 강남의 세연타워 50층 회장실.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철의 여제 강세연 회장은 통유리창 너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행복보다는 깊은 고독이 서려 있었죠. 그녀는 서랍 속 특별 금고를 열어 두 대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최신형 스마트폰, 다른 하나는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구형 핸드폰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 구형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폰은 그녀가 20년 전 사랑했던 연인과의 추억을 위해 계속 유지해온 번호가 들어있는 덴덴 폰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은 그 폰을 보며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너무하네. 어떻게 20년 동안 연락 한 번이 없어. 그때였습니다. 정적한 회장실에 낯선 진동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죠. 환청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2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충전해온 그 비밀폰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감전된 사람처럼 폰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 문자 메시지 수신 알림이 떠 있었죠.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 그리고 미리 보기 화면의 첫 줄 안녕하세요. 저는 고 이기철 씨의 딸 이현아입니다. 이기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강 회장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죠. 그토록 기다리던 이름 세 글자가 20년 만에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 앞에 붙은 한 글자가 강 회장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고 죽은 사람의 이름 앞에 붙이는 그 불길한 한 글자, 아야. 아냐, 아니야. 잘못 본 거야. 강 회장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얼굴을 묻을 듯이 가까이 대고 문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빠가 며칠 전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강 회장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폰을 붙들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안 돼. 기철 씨, 죽다니. 누가 마음대로 죽어?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니요. 그것도 공사판에서 사고로 비참하게 갔다니. 거짓말이야. 이건 꿈이야. 강 회장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명품 블라우스가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되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참을 통곡하던 그녀의 눈에 다음 문장이 들어왔습니다. 눈물 때문에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그 문장만큼은 선명하게 박혔죠. 새엄마가 저를 쫓아내서 갈 곳이 없습니다. 장례도 다 끝나기 전에 맨발로 쫓겨났어요. 새엄마. 강 회장의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기철 씨가 재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 따위는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오죽하면 재혼까지 했을지 짐작이 갔으니까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문장이 그녀의 모성애를 건드렸습니다. 아빠가 생전에 정말 힘들고 견딜 수 없을 때 꼭 이 번호로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그분이라면 저를 도와주실 거라고요.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강 회장은 전율했습니다. 기철 씨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이 번호를 바꾸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마지막 유언으로 자신에게 맡긴 것입니다. 내 딸. 기철 씨가 목숨 걸고 지킨 내 새끼. 강 회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슬픔에 몸부림치던 연약한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슬픔으로 일렁이던 젖은 눈동자가 순식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서늘한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복수의 여신처럼 그녀의 전신에서 살기등등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내 딸을 건드려? 강 회장은 즉시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비서실장. 당장 보안팀 전원 소집해. 가용할 수 있는 차량 전부 대기시켜. 인터폰 너머로 비서실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 새벽 3시입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잠 말고 움직여. 지금 당장. 강 회장은 옷걸이에 걸려있던 검은색 롱코트를 걸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눈물로 얼룩진 나약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먹이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만이 번뜩이고 있었죠. 기다려, 현아야. 엄마가 갈게. 강 회장은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인간들.
내 손으로 피눈물 흘리게 해줄 테니까.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뒤로 마치 검은 그림자가 일렁이는 듯했습니다. 유통업계의 여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성을 잃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움직이면 대한민국이 흔들린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변두리 낡은 달동네 골목길은 이른 시간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새엄마 박정심이 현아 방에 있던 짐들을 모조리 꺼내 고물상 트럭에 쏟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거 다 가져가세요. 책이고 옷이고 싹 다요. 고물상 아저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물건들을 살폈습니다. 사모님, 이거 멀쩡한 책상인데 진짜 고철갑에 넘기셔도 됩니까? 아까운 건데 아깝긴 뭐가 아까워요? 꼴 보기 싫으니까 눈앞에서 치워달라는 거잖아요. 박정심은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현아의 소중한 전공서적들을 트럭 짐칸으로 던져 올렸습니다. 빨리빨리 싸. 그녀 다시 기어 들어오기 전에 싹 다 치워버려야 하니까. 그때 골목 어귀에서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찜질방에서 밤을 지새우고 집 근처를 서성이다 광경을 목격하고 달려온 현아였죠. 아줌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현아가 비명을 지르며 대문 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어머, 너 아직도 안 갔니? 즐기기도 해라. 박정심은 허리에 손을 얹고 비웃었습니다. 내 집에 손대지 마세요. 이거 다 제가 산 거예요. 웃기고 있네. 이 집에 있는 건 숟가락 하나까지 다 내 거야. 넌 몸만 나가면 돼. 현아는 트럭으로 달려가 짐칸에 실린 낡은 패딩 점퍼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패딩은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현아의 생일 선물로 사주신 유일한 겨울 외투였습니다. 이건 안 돼요. 다른 건 다 버려도 이 패딩만큼은 안 돼요. 현아가 패딩을 끌어안고 울부짖자 박정심의 눈초리가 매섭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어디서 행패야. 나 돈도 안 되는 게 걸리적거리고 있어. 박정심은 현아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놓으라고 했지. 현아는 시멘트 바닥에 쓸려 손바닥이 까졌지만 품에 안은 패딩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 이현아. 너는 이제 이 집에 발도 못 들여. 내 흔적, 내가 싹 다 지워버릴 거야. 박정심이 바닥에 쓰러진 현아를 발로 차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땅바닥을 타고 묵직한 진동이 울려 퍼졌습니다. 좁은 골목길 입구 쪽에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치솟은 검은색 벤츠 S클래스 리무진이 거대한 범고래처럼 좁은 골목길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뒤로 똑같이 생긴 검은 세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났습니다. 2대, 3대, 5대, 무려 20대가 넘는 차량 행렬이 달동네 비좁은 골목을 완전히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저게 다 뭐야? 대통령이라도 왔어? 번쩍이는 크롬일과 짙게 썬팅된 유리창은 허름한 풍경과 지독한 이질감을 자아냈습니다. 고물상 트럭 때문에 길이 막히자 맨 앞 리무진이 멈춰섰습니다. 차문이 열리자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 신분들이 순식간에 차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골목 양쪽을 통제하고 리무진 주위를 인간 방패처럼 둘러쌌습니다. 박정심은 입을 떡 벌리고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비싼 차들이 하필 자기 집 앞에대로 몰려왔으니까요. 그때 리무진의 뒷좌석 문이 경호팀장에 의해 정중하게 열렸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아스팔트 바닥을 날카롭게 올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칠흑 같은 롱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선글라스를 낀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세연그룹 강세연 회장.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공포였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그 너머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감출 수 없었죠. 강 회장의 손에는 묵직한 티타늄 골프채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박정심과 현아 있는 마당으로 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수십 명의 경호원이 그녀의 뒤를 따랐고 좁은 마당이 검은 양복 사내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정심은 위압감에 눌려 뒷걸음질 쳤지만 강 회장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바닥에 쓰러져 흙투성이가 된 채 떨고 있는 현아였습니다. 현아의 찢어진 상복,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품에 꼭 안고 있는 낡은 아빠의 패딩. 그 처참한 모습을 보는 순간 강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 뭐야? 누군데 남의 집에 신발 신고 들어와. 박정심이 짜릿한 소리를 쳤지만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현아의 짐을 쏟고 있던 고물상 트럭을 바라보았습니다. 치워, 낮은 목소리였지만 비서실장은 즉시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비서실장이 움직이기도 전에 직접 골프채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쾅,
갱음과 함께 고물상 트럭의 운전석 유리창이 금이 가며 움패졌습니다. 고물상 아저씨는 의자를 하고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미쳤어. 남의 차를 왜 부숴? 박정심이 소리를 질렀지만 강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쾅, 쾅, 사이드미러가 떨어져 나갔고 헤드라이트가 찌그러졌습니다. 강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트럭의 외관을 손상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트럭 앞에서 강 회장은 골프채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쨍랑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서늘하고 날카로운 눈빛이 박정심을 정면으로 꿰뚫었습니다. 내 딸의 물건에 손대지 마. 그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골목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박정심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라니요? 이 거지 같은 계집애한테 언제부터 저런 재벌 엄마가 있었단 말입니까? 그녀는 악을 쓰며 사태를 부정했습니다. 참, 딸이라뇨? 아줌마, 뭔가 착각하나 본데. 애 엄마는 죽었어. 기철 씨가 그랬다고. 애나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돈 냄새 맡고 온 사기꾼이지. 어디서 굴러먹던 꽃뱀이야. 강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녀는 박정심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박정심은 뒤로 물러났지만 등 뒤는 이미 단벽돌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박정심의 코앞까지 다가가 그보다 더 무서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사기꾼이라. 남의 귀한 딸을 쫓아내고 죽은 남편의 유품까지 팔아먹는 년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박정심은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헛바람만 들이켰습니다. 강 회장은 시선을 돌려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자신을 올려다보는 현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웠던 눈빛이 순식간에 봄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슬픔과 애정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굽히고 현아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최고급 코트 자락이 흙바닥에 끌렸지만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현아야.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현아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인형을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많이 무서웠지. 현아는 멍하니 눈앞의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트럭을 때려 부수던 무서운 여자가 자신을 보며 울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낡은 폴더폰을 바라볼 때 짓던 그 표정.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 담긴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아줌마는 누구세요? 현아의 떨리는 물음에 강 회장은 왈칵 솟구치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새끼가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강 회장은 현아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품에서 나는 고급스럽고 은은한 향기가 키키한 곰팡이 냄새와 소금기에 젖은 현아를 감쌌습니다. 그것은 생애 처음 느껴보는 엄마라는 존재의 향기였습니다. 엄마? 저 진짜 엄마 맞아요? 꿈이죠? 그래, 엄마야. 내 딸 현아의 엄마야. 미안해.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차가운 흙탕물에 젖었던 현아의 옷이 엄마의 뜨거운 눈물로 다시 젖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춥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의 온도였으니까요. 엄마. 현아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그 단어를 불러보았습니다. 입안에서 맴돌던 낯선 단어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참았던 설움이 폭발했습니다. 두 모녀는 골목길 한가운데서 수십 대의 벤츠와 검은 양복의 사내들 사이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심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웃으며 씩씩거렸습니다. 감동적인 재회도 좋다. 근데 법적으로 난 얘 보호자야. 내 허락 없이는 데려갈 수 없어. 강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빙하 같은 냉기가였습니다. 보호자라. 증거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 기철 씨가 친권양도 각서에 사인까지 해줬는데 박정심이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위조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강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눈짓하자 비서실장은 태블릿 PC를 박정심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국가문서 감정 결과서가 떠 있었죠. 필적 및 지장 감정 결과 100% 위조 문서로 확인된 박정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사문서 위조, 횡령, 아동학대, 그리고 오늘 당신이 한 폭행과 재산 손괴까지.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고 느렸지만 하나씩 박정심의 죄목을 늘어놓을 때마다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금쯤이면 도주를 막기 위해 출동 중이겠지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골목 입구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정심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냐. 난 억울해. 이게 다 모함이야. 돈. 그 재벌 여자가 돈으로 매수한 거야.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항변을 듣지 않았습니다. 박정심 씨, 사문서 위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박정심은 발버둥치며 비명을 질렀지만 경찰관들에게 끌려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끌려가는 동안에도 끝까지 외치는 말은 내 돈, 내 보험금. 6억이야. 그것이 탐욕에 눈이 먼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한 고요함 속에서 강 회장은 다시 현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강인한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엄마가 있어. 현아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아빠의 낡은 패딩을 다시 주워 껴안았습니다. 엄마, 저 아빠 것도 챙겨가도 돼요. 당연하지. 아빠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챙겨갈 거야. 강 회장은 경호 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 숟가락 하나 먼지 한 털까지 싹 챙겨서 저택으로 옮겨라. 네, 회장님. 강 회장은 현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자, 현아야. 우리 집으로. 두 모녀는 손을 맞잡고 낡은 달동네를 등지고 걸어나갔습니다. 뒤로는 경호원들이 정성스럽게 현아와 아빠의 유품들을 수거하고 있었고 앞으로는 화려한 리무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문이 닫히고 차량 행렬이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허름한 풍경을 바라보던 현아는 문득 옆자리에 앉은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엄마를 찾지 못했나요?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나요? 강 회장은 현아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녀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쳤지만 이제는 그 슬픔을 딸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위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건 아주 길고 슬픈 이야기야. 집에 가서 천천히 들어줄래? 네, 엄마. 차는 화려한 서울의 비 속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서서히 녹아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은 떠나갔지만 그의 사랑이 이어준 두 사람의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끝은 아니었습니다. 떠나간 아빠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어두운 비밀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서울 강남의 세연타워 펜트하우스. 현아는 넓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직도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천장 높이 매달린 상들리에 벽면에 유명 화가 그림들. 모두가 낯설고 압도적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현아 앞에 따뜻한 허브티를 내려놓으며 그녀의 까진 손바닥을 살펴보았습니다. 아팠지? 많이 아팠지? 괜찮아요. 엄마.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현아야, 이제 엄마가 왜 널 찾지 못했는지, 아빠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말해줄게. 그녀의 시선이 창밖의 어둠을 향했습니다. 엄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는 아주 무서운 분이셨단다. 그녀는 과거를 회상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세연 그룹을 이끌던 피도 눈물도 없는 사업가셨어. 그분에게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회사를 키우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지. 할아버지는 엄마가 정략 결혼을 통해 그룹의 세력을 넓히길 원하셨어. 그런데 엄마는 가진 것 하나 없는 공사장 인부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단다. 20대 초반의 강세연은 아버지의 숨막히는 통제를 피해 도망친 곳에서 청년 이기철을 만났습니다. 비록 가진 건 없었지만 그는 세연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죠. 두 사람은 신분을 숨긴 채 뜨겁게 사랑했고 그 결실로 현아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들키고 말았어.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노발대발하셨어. 감히 천한 놈의 씨를 뱉다며 당장 아이를 지우고 그놈과 헤어지라고 협박하셨지. 강세연이 거절하자 그녀의 아버지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어느 날 밤 건장한 사내들이 이기철의 자취방을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이기철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뱃속의 아이를 강제로 지우기 위해 만삭인 강세연을 병원으로 끌고 가려 했죠. 그때 내 아빠가 날 구했어.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아빠는 깡패들을 막아서며 엄마를 데리고 필사의 탈출을 감행했어. 우리는 비를 뚫고 도망쳤지만 만삭인 몸으로 멀리 갈 수는 없었지. 어느 허름한 여관방에 숨어든 그날 밤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 갈 수도 없었어. 할아버지가 병원마다 사람을 깔아놨을 테니까. 이기철은 뜨거운 물과 수건만으로 떨리는 손으로 직접 아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피를 토하며 현아는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밖에서는 추격자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어 이기철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갓 태어난 현아를 품에 안고 강세연에게 말했습니다. 세연아, 잘 들어. 우리 셋이 같이 있으면 다 죽어. 할아버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떡해? 우리 같이 도망가자. 아냐. 내가 아이를 데리고 사라질게. 그의 계획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데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테니 세연은 혼자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 그래야 아이도 살아. 내가 평생 숨어 살면서 우리 아기 목숨 걸고 지킬게. 나는 싫다고, 안 된다고 울며불며 매달렸어. 하지만 아빠는 단호했지. 추격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기 직전 이기철은 핏덩이 현아를 안고 창문으로 뛰어내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강세연은 집으로 끌려갔고 아버지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감시를 풀었지만 강세연은 20년 동안 지옥 같은 그리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빠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세상에서 지워지신 거야. 강 회장은 흐느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 언젠가 힘이 생기면 너를 데리고 당당하게 나를 찾아올 거라고. 하지만 이기철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 강세연의 아버지가 다시 현아를 해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름도, 학력도, 과거도 모두 지우고 공사판을 전전하는 일용직 노동자 이기철로만 살았던 것입니다. 그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던 청년이 오직 사랑하는 여자와 딸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그림자처럼 숨어 살았던 거야. 현아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아빠, 바보, 진짜 바보야. 아빠가 왜 그토록 숨어 지냈는지, 얘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살았는지, 얘 늘 불안해하며 현아를 과잉 보호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빠의 가난은 무능력이 아니었어요. 그건 세상 그 무엇보다 위대한 희생이었어요. 현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엄마 인생을 망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나한테 엄마가 죽었다고 거짓말하신 거예요. 내가 엄마 찾겠다고 나설까봐 강 회장은 현아를 품에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아버지를 이기지 못해서 너희를 그렇게 살게 했어. 두 모녀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쌓여왔던 오해와 원망이 뜨거운 눈물 속에 녹아내렸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아빠가 남긴 폰에 저장된 이름이 왜 나의 사랑이었는지. 현아가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한순간도 엄마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매일 밤 그 폰을 보면서 엄마를 그리워하셨어요. 강 회장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기철씨,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하지만 이미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목숨 걸고 지켜낸 딸 현아가 강세연의 품에 있었습니다. 엄마, 현아가 강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아빠의 손처럼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아빠가 지켜준 우리 생명, 헛되지 않게 할게요. 저, 엄마랑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웃으실 수 있게요. 강 회장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금 강인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는 아빠의 희생을 짓밟으려 했던 자들, 현아를 괴롭혔던 악인들을 단죄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엄마가 지킬게. 내 딸, 내 아빠 목까지 내가 다 할게.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법무팀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정심 씨가 방금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강 회장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악독한 새엄마 박정심. 그녀가 제 발로 지옥불에 뛰어들 준비를 마친 모양이었습니다. 현아야, 밥 먹고 푹 자렴. 내일은 아주 바쁜 날이 될 거야. 강 회장은 현아를 안심시키며 폭풍 전의 고요함을 깨뜨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가난과 내 딸을 핍박했던 탐욕, 그 모든 것을 향한 여제의 무자비한 복수극이 이제 막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실. 박정심은 화려한 짝퉁 명품 가방을 들고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땀을 뻘뻘 흘리는 삼류 변호사 김 씨가 앉아 있었죠. 변호사님,
제가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정말 분해서 잠도 안 온다니까요. 박정심은 허벅지를 치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내가 그 계집애를 10년 동안 먹여 살렸어요. 밥해 먹이고 학교 보내주고 그런데 이제 와서 부자 친엄마 찾았다고 입 딱 벌리고 도망을 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치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뢰인께서 그동안의 양육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내 청춘 다 바쳐서 키워준 데가 받아내야죠. 상대가 세연그룹 회장이라 쉽지는 않겠지만 청구 금액은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박정심의 눈이 탐욕으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손가락 5개를 쩍 폈습니다. 50억. 김 변호사는 황당하다는 듯 헐을 켰습니다. 50억. 사모님, 그건 좀... 왜요? 안 될 거 뭐 있어요? 저 여자 재산이 조 단위라면서요. 50억이면 껌값 아니에요. 그때 조정실문이 열리고 강세연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현아와 5명의 최정상 변호인단이 그림자처럼 따라 들어왔죠. 강 회장의 등장만으로도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어머, 회장님 오셨어요? 늦으셨네. 박정심은 기죽지 않으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돈은 준비해 오셨나? 우리 현아, 내가 친딸처럼 키운 거 아시죠?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습니다. 박정심이 호기심에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돈이 아니라 그녀의 어두운 과거를 고스란히 담은 자료들이었습니다. 도박빚 내역서, 전 남편들의 의문스러운 사망보험금 수령 내역, 현아를 학대한 증거, 그리고 이조된 친권양도 각서의 감정 결과서. 이게 뭐야? 박정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친딸처럼 키워.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깔렸습니다. 내 딸을 굶기고 때리고 한겨울에 보일러를 꺼서 동상에 걸리게 한 게 친딸처럼 키운 거요. 그건 다 조작이야. 조작. 강 회장은 박정심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현아 앞으로 나오는 기초수급비와 장학금까지 훔쳐서 도박판에서 탕진한 내역도 조작이요.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정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0억? 꿈도 야무지네. 그 돈은커녕 내가 훔친 돈 다 토해내고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박정심은 사색이 되어 변호사를 봤지만 김 변호사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하려고 했습니다. 의뢰인님, 이건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너까지 배신이야? 박정심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벼랑 끝에 몰린 쥐처럼 현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현아야, 내가 말 좀 해봐.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니? 우리 좋았잖아. 현아는 박정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두려움 대신 확고한 단호함이 그녀의 눈에 서려 있었습니다. 아줌마, 제발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건 제 입에 담기도 아까운 단어니까요. 어떻게 감히? 박정심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조정실 문이 벌컥 열리고 제복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정심 씨,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거 놔. 나 억울해. 이게 다 모함이야. 돈. 내 50억. 박정심은 개구리처럼 발버둥치며 끌려나갔습니다. 그녀의 비명은 복도에서 점차 멀어졌지만 끝까지 돈만을 외치고 있었죠. 조정실이 고요해졌습니다. 강 회장은 현아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진짜 끝났어. 하지만 현아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엄마, 아빠의 죽음 정말 사고였을까요? 그 질문에 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현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엄마도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걱정 마. 우리가 함께 밝혀낼 거야. 진실을. 두 모녀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맑게 갠 봄날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정심의 재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가장 가혹한 진실을 마주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험사 빌딩 VIP 상담실. 박정심은 거만한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소중히 간직해온 보험 증권이 있었죠. 남편의 사망보험금 6억 원,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남편 사망보험금 청구하러 왔어요. 빨리 처리해주세요.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직원은 지점장을 불러왔고 지점장은 박정심을 VIP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박정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상담실 안에는 강세현 회장이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고 그 뒤로 창백한 얼굴의 현아가 서 있었습니다. 너, 강 회장은 차잔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계열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박정심 씨 계열사? 박정심의 입술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이 보험사, 세연그룹 계열사입니다. 제가 대주주죠. 박정심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지만 문은 이미 경호원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보험금을 타내려면 먼저 이것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봉투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약병과 진료 기록,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이 매일 아침 남편 이기철 씨께 비타민이라며 먹이던 것들입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고 으스스하게 울렸습니다. 고농도 에페드린이 함유된 고혈압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약이지요. 박정심의 얼굴에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건 몸에 좋은 다이어트 약이라고. 다이어트 약? 강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는 남편에게 왜 다이어트 약을 먹였을까요? 그것도 사망보험금 6억 원을 들인 상태에서. 강 회장은 서늘한 눈빛으로 박정심을 응시했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 당신은 평소보다 2배의 양을 갈아서 국에 타먹였습니다. 맞죠? 그 결과 이기철 씨는 공사장에서 갑작스러운 뇌출혈 증세를 일으켜 추락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강 회장이 박정심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 아냐. 말도 안 돼. 난 그냥 몸에 좋은 줄 알았어. 박정심이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때 현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약 먹을 때마다 머리가 아프다며 힘들어 하셨는데 그게 독이었을 줄은. 현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빠는 아줌마가 정성스럽게 챙겨준 거라며 고맙다고 웃으며 받아드셨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정심의 모든 저항 의지가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험금은 단 1원도 받지 못할 거예요. 대신 살인교사 및 보험사기 미수 혐의가 추가될 겁니다. 강 회장이 눈짓하자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차원이 다른 강력반 형사들이었습니다. 박정심 씨, 살인 및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철컥.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안 돼. 내 돈. 내 6억 원. 내가 그걸 받으려고 몇 년을 고생했는데. 박정심은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보험금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절규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상담실이 고요해졌을 때 현아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아줌마가. 아빠를. 강 회장은 현아를 꼭 안아 주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런 진실을 마주해야 하게 해서. 아빠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어요. 현아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제 그 여자는 영원히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강 회장이 속삭였습니다. 아빠의 원한, 엄마가 다 갚아줄게. 하지만 강 회장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계획이 서려 있었습니다. 감옥보다 더한 지옥. 박정심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게 될 최후의 복수를 말이죠. 두 모녀가 보험사 빌딩을 나서는 동안 멀리 경찰차에 실려가는 박정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끝장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가장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요. 서울구치소 접견실. 투명한 아크릴 벽 너머 박정심은 누런 수의를 입은 채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빛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죠. 문이 열리고 강세현 회장이 우아한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한쪽은 지옥, 다른 한쪽은 천국 같은 대비가 심장을 조였습니다. 또 너냐? 날 비웃으러 왔어? 박정심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서류 한 장을 유리벽에 갖다 댔습니다. 박정심이 눈을 가늘게 뜨고 살펴보았습니다. 채권 양도증서 채무자 박정심의 모든 채무 권리를 채권자 강세현에게 양도함. 박정심의 동공이 확장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 3억 원이지? 강 회장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서리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다 샀어.
이제 내 빚쟁이는 그 깡패들이 아니라 바로 나야. 무슨 뜻이야? 박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옥에서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출소하는 날 널 기다리는 건 자유가 아니라 빚세월이란 뜻이야. 강 회장은 살짝 웃었습니다. 법정 이자 꽉 채워서 계산해 줄게. 내가 노역해서 버는 하루 일당 몇천 원씩 싹 다 압류할 거고. 박정심은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너 정말 악마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악마? 강 회장의 웃음이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훔친 내 딸의 10년, 내가 약 먹여 서서히 죽인 내 남자의 목숨. 그걸 돈으로 환산해봐. 평생 갚아. 죽는 순간까지 내 노예로 살게 될 거야. 박정심은 힘이 빠진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희망의 끈이 끊어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나가도 갈 곳도 살 집도 돈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강 회장이 일어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살던 그 달동네 집 내가 경매로 샀어. 곧 철거될 거야. 안 돼. 그건 내 집이야. 내 유일한 재산이라고. 내 흔적은 이 세상 어디에도 남지 않을 거야. 아빠의 흔적처럼. 강 회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박정심의 절규가 접견실을 가득 채웠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세연타워 펜트하우스. 현아는 침대에 앉아 아빠의 낡은 폴더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계속 충전기를 꽂아두었더니 드디어 완전히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임시 저장된 메시지들이 수백 개나 발견되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한 아빠의 마음이 가득 담긴 편지들이었습니다. 현아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2005년 3월 2일 세연아, 오늘 우리 딸 현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 가방 맨 뒷모습이 당신을 꼭 닮아서 한참을 울었어. 교문 앞에서 사진 찍어주고 싶었는데 내 작업복이 너무 더러워서 현아 창피할까 봐 못 나갔어. 미안해. 현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015년 12월 24일 세연아, 메리 크리스마스. TV 뉴스에서 당신 봤어. 기업 인상 받았다며? 정말 축하해. 화면 속 당신은 여전히 빛나고 아름답더라. 나 같은 놈은 기억도 안 날 만큼 멋지게 살고 있어서 다행이야. 그런데 왜 자꾸 눈물이 나냐? 당신 옆에 있는 저 멋진 남자가 남편이니? 잘 어울려. 부디 행복해라. 나도 현아랑 잘 살게. 현아는 메시지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아빠. 그 남자는 그냥 사업 파트너였어요. 엄마는 평생 아빠만 기다렸다고요. 2023년 11월 사고 전날 세연아, 요즘 몸이 자꾸 이상해.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손이 떨려. 정심이가 주는 약을 먹는데도 영차도가 없네. 내일은 현아 생일이야. 이번엔 꼭 백화점에 가서 예쁜 패딩 하나 사주고 싶은데 우리 딸 맨날 시장표 싸구려만 입히는 게 너무 미안해서. 마지막 메시지가 현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되면 우리 현아 당신이 좀 맡아줄 수 있을까?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아는데 내 목숨보다 귀한 딸이라서 당신 말고는 믿고 맡길 데가 없어. 이번 생은 현아한테 알려줄게. 부디 모른 척하지 말아줘. 그때 문이 살짝 열리며 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현아는 엄마를 보자 펑펑 울며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에게 이렇게 많은 말을 남겼어요. 강 회장은 현아의 손에서 폰을 받아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읽을 때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보. 진짜 바보 같은 사람. 왜 연락하지 않았어? 왜 혼자서 그 고생을. 그녀는 폰을 가슴에 꼭 눌러 쥐었습니다. 20년 동안의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사랑이 그 작은 기계 속에 고스란히 살아있었습니다. 기철씨, 당신 뜻대로 현아는 내가 지킬게.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행복하게 해줄게. 현아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 둘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강 회장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아빠가 바라시는 대로 그날 밤 두 모녀는 아빠의 낡은 폰을 사이에 두고 20년 동안 전해지지 못했던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은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이렇게나 강력하게 남아 두 사람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창밖에는 봄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픔과 상처로 얼어붙었던 그들의 인생에도
이제야 진정한 봄날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날 두 모녀는 특별한 소풍을 준비했습니다. 강 회장은 평소처럼 호텔 셰프를 부르지 않고 직접 액치마를 두르고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엄마, 아빠는 참치 김밥을 제일 좋아하셨는데 참치는 좀 더 넣어야 해요. 알았어. 이렇게 많이 넣으면 아빠가 옆구리 터진다고 혼나신다. 현아는 까만 정장 대신 엄마가 사준 하얀색 롱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사주고 싶어 했던 바로 그 패딩이었죠. 차를 타고 향한 곳은 한적한 추모공원, 양지 바른 곳에 새로 마련된 대리석 묘비가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빠, 이기철 여기 잠들다 여보, 나왔어. 우리 현아도 왔고 강 회장은 묘비 앞에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참치 김밥, 잡채, 아빠가 그토록 먹고 싶어하던 뜨겁고 진한 소고기 국,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 앞에는 영정사진 속 아빠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현아는 아빠의 사진을 소매로 살짝 닦아주었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엄마랑 같이 왔어요. 그녀는 품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묘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대학교 합격증이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대학생 됐어요. 식품영양학과에 합격했어요. 엄마가 등록금도 다 내주시고 앞으로 제가 공부해서 영양사가 될 거예요. 바람이 살랑거리며 잔디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것만 같았죠.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기철 씨, 받아요. 당신이 좋아하던 거잖아. 그녀는 잔을 기울여 땅에 붓으며 2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을 토해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널 지켜주지 못해서. 눈물이 주르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감사와 사랑이 더 컸습니다. 고마워. 우리 현아를 이렇게 아름답고 착하게 키워줘서 고마워. 그리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줘서. 현아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저 이제 엄마랑 정말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아빠가 하늘에서도 웃으실 수 있게요. 두 모녀는 묘비 앞에 앉아 도시락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빠가 끓여주시던 김치찌개의 비결, 어릴 때 현아를 업고 산책하던 이야기, 엄마와 아빠가 처음 만났던 날의 이야기까지.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때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빠, 저희 갈게요. 자주 올게요. 여보, 잘 있어. 우리 행복하게 살게. 돌아서는 길에 현아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노을빛에 물든 묘비가 쓸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빠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차 안에서 현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뭐 먹고 싶니? 엄마가 다 사줄게. 김치찌개요. 아빠가 해주시던 것처럼 돼지고기 숭숭 넣은 걸로. 강 회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집에 가서 보글보글 끓여 먹자. 차는 따스한 봄날의 저녁 노을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두 모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비록 한 사람은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이렇게나 강력하게 남아 두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이어주고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가시덤불 같았던 과거를 지나 그들의 진정한 봄날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사랑으로 빚어진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현아의 대학교 생활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식품영양학과 실험실에서 현아는 열심히 미량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그녀의 눈빛에는 특별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단순히 학점을 위한 공부가 아니었죠. 아빠처럼 고된 일을 하는 분들도 건강하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야 해. 수업이 끝나고 현아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강 회장은 평소와 다르게 약간 들떠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아야, 이리 와봐. 엄마가 오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강 회장은 현아를 펜트하우스 최상층 전망대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된 현대적인 주방이 새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최첨단 조리기구들이 빛나고 각종 식재료가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주방이에요? 현아가 놀라 물었습니다. 너의 실험실이자 꿈의 시작점이야. 강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배운 이론을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했어. 강 회장은 서류 한 부를 현아에게 건넸습니다. 세연복지재단 노동자 건강식사지원 프로젝트 기획서. 현아가 서류를 펼치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공사 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영양밥차 운영,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무료 급식 사업,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방문 요리 서비스. 엄마, 이게 다 내가 이야기했던 꿈.
엄마가 함께 일어나갈 거야. 강 회장이 현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자본과 인프라는 엄마가 제공할게. 내 전문 지식과 열정으로 채워나가면 돼. 현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가 평생 공사판에서 힘들게 일하셨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일을 하게 될 줄이야. 그게 바로 내 아빠가 내게 물려준 유산이야. 강 회장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진 자가 아닌 주는 자가 되는 법을. 그때 비서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심 씨가 병보석을 신청했는데 강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세요. 하지만 그녀가 현아 주변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말아요. 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물러나자 현아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제 그 아줌마에게 흔들리지 않아요. 제 삶은 제가 지킬 거예요. 강 회장은 감동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많이 컸구나. 그 주말 현아는 새로 생이근드 주방에서 첫 번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현대적인 영양학 지식으로 재해석한 레시피를 개발 중이었죠. 나트륨은 줄이고 단백질은 보충하고. 대신 고춧가루로 매운맛을 살려야겠다. 강 회장은 조용히 구석에 앉아 딸의 열정에 빠진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현아의 얼굴에선 이기철의 진지함과 강세연의 결단력이 동시에 보이는 듯했습니다. 기철 씨, 당신 딸이 정말 대단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어요. 한편 교도소 병동에선 박정심이 병보석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난 말기 판정을 받은 그녀는 생애 마지막을 자유롭게 보내고 싶어 했지만 강 회장이 고용한 로펌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 직전이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한 거야? 그녀는 홀로 중얼거렸지만 더 이상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아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노동자 밥차는 서울의 한 공사장 앞에 자리 잡았습니다. 건강한 일꾼이 건강한 밥을 먹어야 일도 건강하게 해요. 현아가 직접 앞장서서 영양 밥상을 나눠주었습니다. 공사장 노동자들은 감사한 미소를 지었고 그 모습을 보며 현아는 문득 아빠의 얼굴이 겹쳤습니다. 아빠도 이렇게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일하셨을까? 아니면 항상 배고픔을 참으셨을까? 그날 저녁 현아는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는 평소에 어떤 분이셨어요? 일하실 때 모습은요? 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아빠는 어떤 일이든 자신의 몫을 최선으로 해내는 분이셨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약속은 반드시 지키셨고 그리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 힘들 때일수록 더 밝게 웃으며 주변 사람들을 힘나게 해주셨다고 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빠도 그래요. 피곤해 보이셔도 제 앞에서는 항상 환하게 웃어주셨죠. 그게 바로 내 아빠의 가장 큰 장점이었어. 강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주는 마음은 누구보다 컸지. 두 모녀는 아빠의 기억을 나누며 저녁을 보냈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딛고 그들은 이제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아의 프로젝트는 점점 확장되어 이제는 지역사회의 작은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은 딸의 모습에서 자신이 평생 갈구했던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발견해 가고 있었죠. 어둠이 지나고 빛이 찾아오듯 그들의 삶에도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더 단단해진 사랑으로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두 모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봄 세연타워 최상층 회장실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강세연 회장은 오늘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한복을 입고 살짝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장 차림의 현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1년 전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 그리고 약간의 지친 흔적도 있지만 빛나는 미소. 엄마, 다 준비됐어요. 강 회장은 딸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내 딸, 정말 멋지구나. 오늘은 세연복지재단의 공식 출범식이자 현아가 개발한 건강한 일꾼 밥상 사업의 1주년 보고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재단의 대표이사에는 강세연 회장이, 사업 총괄에는 이현아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행사장에는 유명인사들뿐만 아니라 현아가 도왔던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 아이들까지 초대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보다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한 자리였죠. 현아가 무대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저는 그저 배고픔과 외로움에 지쳐있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두 번의 기적이 있었죠. 그녀는 무대 아래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구해주신 엄마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청중 한가운데 앉아있는 노동자 할아버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단의 성과를 보고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120개 공사장에 건강밥차를 운영했고 3,000명 이상의 노동자에게 영양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15개소에 무료 급식을 지원했죠. 청중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성과는 숫자가 아니에요. 현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너 덕분에 20년 만에 혈압약을 끊었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게 저에게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딸이 그토록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훌륭한 성장을 이루다니. 그것도 단순히 재단의 돈이 아니라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발표가 끝나고 현아가 무대에서 내려오자 강 회장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너무 자랑스럽다, 현아야. 정말 너무 자랑스러워.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 그때 한노인 할아버지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공사장 노동자 복장을 한 그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살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현아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공사판에서 일했었는데 몇 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생전 항상 밥 먹는 걸 소홀히 하더군요. 아마도 제대로 된 밥을 챙겨 먹었더라면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당신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건강한 밥을 먹게 되었어요. 내 아들 대신 그 아이들을 잘 챙겨주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놓이네요. 현아는 할아버지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씀 제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그 순간 현아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일은 단순히 밥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잃어버린 가족의 사랑을 대신해주는 일이라는 것을. 행사가 끝나고 두 모녀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현아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강 회장은 그런 딸의 모습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생각해? 오늘 힘들었어? 아니요, 엄마. 그냥 오늘 그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생각이 많아졌어요. 현아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도 아마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아빠도 누군가에게는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었을 테고. 강 회장은 현아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맞아. 아빠는 분명히 주변 사람들을 항상 먼저 생각하던 분이셨지.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엄마. 아빠처럼 주는 사람으로. 강 회장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너는 아빠의 그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았단다. 그때 현아가 품에서 낡은 투지폰을 꺼냈습니다. 폰은 아직도 작동했고 액정에는 아빠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여전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새현아, 그리고 내 딸 현아야. 만약 이 메시지를 보게 된다면 난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야. 하지만 걱정 마. 내가 있는 곳은 아주 따뜻하고 평화로울 거니까. 너희 둘 다 서로를 위해 잘 살아줘. 그게 나의 마지막 바람이야. 영원히 사랑해. 두 모녀는 메시지를 읽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고마움과 사랑으로 가득 찬 눈물이었습니다. 아빠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거라고 믿으셨던 걸까요? 물론이지. 아빠는 우리가 반드시 다시 만날 거라고 믿고 계셨을 거야. 다음 날 아침, 현아는 재단 사무실에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를 놓았습니다. 기철의 밥상 확장 프로젝트, 전국 규모의 이동식 영양 지원 네트워크 구축 설명서. 첫 장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 남자가 평생 지켜낸 사랑을 세상에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강 회장은 제안서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모든 자원을 이 프로젝트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편 교도소 병동에서 박정심은 생애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병보석은 결국 거부되었고 그녀는 감옥 안병실에서 홀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박정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만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좁은 하늘을 바라보며 인생을 돌이켜보았습니다.
탐욕과 거짓말로 점철된 그 인생에서 진정으로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을까? 마지막 숨을 내쉬기 직전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이기철이 처음 그녀에게 다가왔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거짓이 아닌 진실한 마음이었는데 그렇게 박정심의 인생은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누구도 애도하지 않는 죽음이었지만 그녀 자신에게는 오히려 해방일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현아와 강 회장은 그 소식을 듣고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는 그들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였으니까요. 대신 그들은 새로운 삶과 새로운 희망을 위해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기철의 밥상 프로젝트는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따뜻함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두 모녀는 다시 아빠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현아가 직접 준비한 영양밥상을 가져왔습니다. 아빠, 저희 프로젝트 이름을 기철의 밥상으로 지었어요. 아빠의 이름으로 많은 분들을 도울 거예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묘소 주변의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두 모녀는 손을 맞잡고 묘소를 떠났습니다. 등 뒤로는 따스한 봄볕이 비추고 앞으로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록 길었던 겨울이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사랑으로 그 추위를 이겨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어져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으로 내일을 여는 그들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빠가 지켜낸 사랑이 이제는 세상 속에서 더 크게 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아는 더 이상 이현아 대표가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 기철의 밥상으로 불리는 따뜻한 사업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이동식 영밥차는 전국을 누비며 자연재해 현장, 소외된 농어촌, 그리고 하루하루를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식사와 더불어 희망을 전달하고 있었죠. 어느 날 현아는 엄마와 함께 아주 특별한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바로 그녀가 태어난 곳으로 알려진 서울에서 멀지 않은 한적한 시골 마을의 옛 여관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리모델링된 그 공간은 이제 기철의 쉼터라는 이름의 지역복지관으로 탈바꿈해 있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낮잠방,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그리고 언제나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준비된 공동주방이 마련되어 있었죠. 엄마, 여기가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현아가 넓은 마당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추억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바로 이 마당에서 아빠가 피투성이가 되어 너를 안고 창문으로 뛰어내렸지. 그때는 이렇게 평화롭지 않았는데. 강 회장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좋은 곳이 됐구나. 아빠가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마침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와 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이현아 씨 맞지? 우리 마을에 이렇게 좋은 쉼터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구나. 할머니는 강 회장을 힐끔 보더니 수줍은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한 말이지만 혹시 당신이 강세연 회장이신가요? 제가 젊을 때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나서 강 회장은 놀랐지만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할머니, 저를 어떻게 할머니의 눈빛이 흐릿해졌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아마 2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이 마을에 잠시 살던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여자분이 당신과 꼭 닮았더라고요.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마을 사람들 말로는 어떤 큰 집안에서 사람을 보내 데려갔다고들 했죠. 그 뒤로 그 젊은 남자는 혼자서 아기를 데리고 이 마을을 떠났고 강 회장은 숨이 턱 막히는 듯했습니다. 할머니, 그 부부 혹시 사진이라도.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진은 없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떠나기 전에 제게 작은 부탁을 하나 했었어요.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퇴색한 종이 한 장이 꼬깃꼬깃 접혀 있었죠. 이거 떠나면서 제게 줬어요. 만약 나중에 제 딸이 이곳을 찾아오면 꼭 전해주세요라고. 종이를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짧은 편지가 드러났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현아에게 아빠는 지금 너와 엄마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야. 미안하다, 현아야. 아빠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이게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란다. 내가 이 글을 보게 된다면 아빠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하지만 꼭 기억해줘. 아빠는 너를 그리고 엄마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걸. 엄마를 찾아가렴. 그리고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다오. 너를 영원히 사랑하는 아빠가. 현아는 편지를 읽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이 편지는 아빠가 그날 밤
허겁지겁 도망치기 전에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소중한 유언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현아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현아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남자, 내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단다. 떠나는 그날 아침까지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지. 강 회장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소중한 것을 되찾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뭐려? 나는 그저 약속을 지킨 것뿐이야. 할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이구나. 드디어 다시 만났구나. 할머니가 떠나고 두 모녀는 기철의 쉼터 마당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현아는 아빠의 편지를 꼭 쥔 채 엄마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아빠는 끝까지 우리를 생각하셨네요. 그래. 아빠는 항상 우리를 먼저 생각하던 분이었지. 그때 현아가 문득 생각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저기 할머니 말씀 중에 큰 집안에서 사람을 보내 데려갔다는 말 기억나세요? 강 회장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기억나. 그게 바로 내 아버지가 한 짓이었어. 할아버지요? 현아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과거 이야기를 들었지만 할아버지가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은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자신의 뜻에 거스르는 것은 무엇이든 파괴하려 하던 분이셨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내 동생 강세훈도 비슷한 길을 걸었고 강 회장은 말을 멈추고 현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오늘은 하지 말자. 아빠가 우리에게 남긴 이 소중한 순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다면 제가 한번 만나봐도 될까요? 강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내가 진정으로 그릴 준비가 되었을 때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두 모녀는 쉼터를 떠났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내내 현아는 아빠의 편지를 꼭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의 죽음 뒤에 숨겨진 모든 진실, 그리고 엄마가 감추고 있는 아픈 과거의 조각들을 맞춰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금 아빠가 꿈꾸었던 세상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더 중요한 사명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현아는 재단 사무실에서 새로운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기억의 밥상 프로젝트, 잊혀진 역사를 기억하는 식문화 복원 사업이었습니다. 설명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가 잃어버린 기억과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시도입니다. 각 지역의 어르신들과 함께 사라져가는 전통 음식을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합니다. 강 회장은 딸의 계획서를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현아는 이제 단순한 구호 사업가를 넘어 문화와 기억의 수호자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먼 유럽의 한 호화로운 저택에서 은퇴한 강 회장의 아버지가 지난 후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신문에는 기철의 밥상을 운영하는 젊은 여성 사업가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죠. 노인의 시선이 사진 속 현아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문을 내려놓은 채 창밖을 응시하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먼 곳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상처와 용서, 기억과 망각 사이에서 두 모녀의 여정은 계속해서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여전히 한 남자의 변함없는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죠. 시간은 흘러 현아가 대학을 졸업한 지도 2년째가 되었습니다. 기철의 밥상은 이제 전국적으로 신계의 지부를 운영하는 대형 복지 네트워크로 성장했고 현아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젊은 사회적 기업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죽음과 엄마의 과거를 잇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죠. 그해 가을 강 회장은 평소보다 더 무거운 표정으로 현아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낡은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현아야, 앉아봐. 엄마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 강 회장은 서류 뭉치를 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이야. 내 아빠의 죽음 뒤에 내 가족이 한 일에 대한. 서류에는 강 회장의 아버지 강민호 전 회장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강 회장의 동생 강세훈의 이름도 보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 그룹의 경영권은 내게 넘어왔어. 강 회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동생 세훈은 그 결정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지.
그는 아버지처럼 권력과 통제를 갈망하는 사람이었어. 강 회장은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공사장 추락사고 현장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내 아빠의 사고가 일어난 공사장. 그곳의 발주처는 우리 세연그룹의 한 계열사였어. 현아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오랫동안 의심해왔어. 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너무도 우연한 타이밍이었지. 내가 내 아빠의 존재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을 때쯤 그가 사고로 돌아가신다는 것은. 강 회장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은행 계좌 내역서였는데 박정심의 이름으로 대규모 자금이 여러 차례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송금인은 익명이었지만 추적 결과 그 자금의 출처는 강세훈이 운영하는 해외 법인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정심이 내 아빠에게 독약을 먹인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그녀가 그런 계획을 혼자 세울 만큼 똑똑했을까?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접근해서 내 아빠를 제거하면 거액의 보험금과 추가 자금을 준다고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어. 현아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 앞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빠의 죽음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산업 스파이를 제거하기 위한 혹은 나를 약화시키기 위한 계획적인 살인일 수도 있어. 강 회장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스쳤습니다. 세훈은 내가 내 아빠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거야.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한 나의 경영권은 불안정하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아직은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 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수년간 수집한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그림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어. 그때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방금 강세훈 부회장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경영권 이전을 요구하는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합니다. 강 회장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움직이는군. 그녀는 현아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아야, 이제 그들에게 우리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아. 다음 날 세연그룹 본사 대회의실. 긴장감이 회의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강세연 회장과 그녀를 지지하는 이사들이, 다른 한쪽에는 강세훈 부회장과 그의 파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세훈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지난 몇 년간 세연그룹의 경영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세연 회장의 개인적 사업인 기철의 밥상에 지나치게 많은 자원을 투입하면서 주주 가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여주며 계속했습니다. 또한 회장의 개인적 문제가 그룹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거의 스캔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그룹 전체에 해가 될 뿐이지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현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편안한 복장이 아닌 정장을 차려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왔습니다. 현아의 목소리는 젊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기철의 밥상을 운영하는 이현아입니다. 그리고 강세연 회장의 딸이기도 하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강세훈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회복하며 비웃었습니다. 개인적인 가족 문제를 이 자리에 가져오시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현아가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이건 법적 문제이자 윤리적 문제입니다. 현아는 강 회장의 허락을 받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강세훈 부회장이 운영해온 해외 법인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여러 불법적 거래와 탈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자료에는 강세훈이 박정심에게 자금을 송금한 내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아가 계속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공사장 사고가 이 그룹의 계열사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 뒤에는 고의적 방치 혹은 사고 조작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세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근거 없는 모함입니다. 증거를 대보시오. 증거는 검찰에 이미 제출되었습니다.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동생, 이제 그만해. 아버지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지.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킨다고.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강세훈 씨, 업무상 배임 및 증거인멸 혐의로 동행하겠습니다. 강세훈은 허탈하게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편에 섰던 이사들도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강 회장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강 회장과 현아는 회장실에 둘이 남았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 끝인가요? 현아가 물었습니다.
이 싸움은 끝났지만 진실을 찾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강 회장이 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진실을 함께 마주할 수 있을 거야. 창밖에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처럼 느껴졌던 어둠이 드디어 걷히고 두 모녀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풀리지 않은 몇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세훈은 정말 혼자서 모든 것을 계획했을까? 그의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을까?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찾기 위한 그들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세연그룹은 역사상 가장 큰 내부 혼란을 겪었습니다. 강세훈 부회장의 구속과 함께 그와 연루된 수십 명의 임직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았죠. 하지만 강세연 회장은 이러한 소동 속에서도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기철의 밥상의 일상 업무에 전념하는 딸 현아를 지켜보며 오히려 안도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재단 일이 너무 잘 돼서 시간이 모자라요. 현아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주도에 새로운 지역복지관을 열게 됐어요. 바다를 보면서 요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거든요. 강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겨야 해. 아빠가 너를 위해 희생한 건 내가 괴로워하라고 한 게 아니야. 알아요. 엄마. 현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괜찮으세요? 삼촌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걱정 마. 오히려 이제야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 강 회장이 진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야.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검찰 수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강세훈에 대한 주요 혐의 중 상당수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죠. 어느 날 강 회장의 개인 변호사가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세훈 씨 측에서 회장님에 대한 반소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반소? 강 회장이 의아해했습니다. 네, 회장님이 과거에 아버지 강민호 전 회장의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말을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기철 씨의 사고 당일 현장 근처에서 회장님의 전용차가 목격되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회장님이 그 사고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려는 것 같습니다. 강 회장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나는 그날,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 그녀는 정말로 그 공사장 근처를 지나갔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그 지역을 방문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우연이 이제는 그녀를 향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니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강세훈 씨가 제시한 유언장 위조 주장을 뒷받침할 듯한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전 회장님의 오랜 비서였던 김모 씨인데 그가 유언장 작성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목격했다고 진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강 회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은 확실히 그녀의 손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위조한 것은 아니었죠. 아버지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정신이 맑았을 때 그녀에게 구두로 유언을 전하고 문서화를 부탁했었습니다. 세연아, 이 회사는 너에게 맡긴다. 하지만 내 동생 세훈도 잘 돌봐주렴. 그는 아직 미숙하지만 내 피를 나눈 동생이야.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은 그녀뿐이었습니다. 만약 김 비서가 다른 진술을 한다면 그날 밤 강 회장은 잠들지 못하고 서재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아버지의 유품들을 꺼내 들여다보았죠. 그 중에는 아버지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쓴 친필 편지도 있었습니다. 내 딸 세연에게 아버지는 평생 권력과 재산만을 좇았던 것 같구나.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보니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가족이란 생각이 든다. 세훈을 잘 돌봐다오. 그는 내 동생이야. 그리고 만약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면 행복하게 살아다오. 아버지가 한 일들을 용서해다오. 강 회장은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도 결국 후회했던 걸까요? 그가 이기철과 현아를 향해 저지른 모든 일들을 다음날 아침 현아는 엄마의 피곤한 얼굴을 보고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밤샜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강 회장은 현아를 끌어안으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진실이 아직 어린 딸을 짓누르게 하고 싶지 않았죠. 아냐,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강 회장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는 너의 일에 집중하렴.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현아는 쉽게 속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엄마의 개인 비서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비서는 망설였지만 결국 검찰 조사와 강세훈의 반소 준비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마가 이기철의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증언에 대한 이야기도 흘러나왔죠. 현아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엄마가 아빠의 사고 현장에. 그녀는 즉시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죠. 엄마는 아빠를 너무 사랑했고 그가 죽었다는 소식에 그토록 절망했었습니다. 누군가 엄마를 모함하려는 거야 현아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함을 막기 위해 그녀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일 후 현아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노년의 신사 한 분이 기철의 밥상 사무실을 찾아온 것이었죠. 이현아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김준호라고 합니다. 과거 강민호 회장님의 비서를 맡았던 사람이죠. 현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엄마를 위협하는 그 증인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현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강세훈 씨의 요구를 받고 거짓 증언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겠더군요.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래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강민호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직전 강세현 회장님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김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세훈 씨가 위협했어요. 제 가족을 해치겠다고. 하지만 이제 저도 늙었고 더 이상 거짓말로 남은 인생을 살 수는 없겠더군요. 김준호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기철 씨의 사고가 있기 며칠 전 강세훈 씨가 그 공사장 현장 감독과 비밀리에 만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당시에는 별 생각 없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현아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질 듯 했습니다. 증거. 그런 증거가 있나요?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증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왔습니다. 김준호가 떠난 후 현아는 엄마에게 즉시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전화는 꺼져 있었고 비서실에서도 회장님이 긴급한 회의 중이라 연락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현아를 엄습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세연그룹 본사로 향했지만 로비에서 경호원에게 막혔습니다. 미안합니다. 이현아 씨. 지금 회장님은 아주 중요한 회의 중이십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회의인데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현아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회의실에서는 강세훈이 석방된 상태로 강세현 회장을 압박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뜻밖의 인물이 함께하고 있었죠. 바로 병보석으로 잠시 풀려난 박정심이었습니다. 누나,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아. 강세훈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을 위조한 것, 그리고 이기철의 사고를 목격하고도 방치한 것, 모든 것을 인정하면 가족으로서 너를 보호해주겠어. 강세현은 박정심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에? 박정심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요. 그날 제가 공사장에 갔을 때 회장님의 차를 봤다는 걸 떠올랐거든요.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심의 눈에는 이미 삶을 포기한 자의 망연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세훈에게 또 다른 거액을 약속받은 상태였죠.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강세현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녀의 선택지는 점점 좁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힘차게 열리며 현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김준호 전 비서와 2명의 변호사가 따르고 있었죠. 여기서 멈추세요. 현아의 목소리는 젊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거짓된 연극은 이제 끝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강세훈은 놀란 표정으로 현아를 바라보았고 박정심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세현 회장은 딸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눈을 크게 뜨며 동시에 안도와 걱정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현아 씨? 강세훈이 먼저 침착함을 되찾으며 물었습니다. 이건 가족과 이사회의 중요한 회의입니다. 당신이 방해할 자리는 이 자리가 바로 제가 있을 자리입니다. 현아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와 엄마 옆에 섰습니다. 저는 강세연 회장의 딸이자 이 그룹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박정심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또한 이 여자가 저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사실을 아는 피해자입니다. 박정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다 엄마의. 당신은 제 엄마가 아닙니다. 현아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방금 한 거짓말, 제발 그만두세요. 당신은 그날 공사장에 가지도 않았어요. 당신은 집에서 아빠의 보험금 계산서를 보고 있던 걸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박정심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아는 강세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삼촌, 여기 김준호 씨를 모시고 왔습니다. 당신이 위협해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던 분이시죠. 김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확고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세훈 씨,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저는 강민호 전 회장님이 강세연 회장님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를 위협한 모든 사실도 공개하겠습니다. 강세훈의 태도가 확 변했습니다. 그는 허를 찔린 표정으로 김준호를 노려보았지만 이미 상황은 그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오래된 음성 파일을 담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빠의 낡은 폴더폰에서 발견한 삭제되지 않은 음성 메모입니다. 회의실에 있는 스피커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빠의 음성, 세연아. 혹시 이 메시지를 듣게 된다면 나는 아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거야. 목소리가 긴박하고 떨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공사장 현장 감독이 이상해. 계속 뭔가를 숨기는 눈치야. 깊은 한숨 소리, 내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세훈을 의심해봐. 그는 너를 항상 질투했어. 그리고 그가 아버지의 회사에서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어. 잠시 멈춤, 나는 너를 믿어. 그리고 우리 현아를 부탁해. 사랑해, 세연아. 음성이 끝나자 회의실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강세연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허리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녀는 이 음성을 처음 들었습니다. 아빠가 그토록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강세훈은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렸습니다. 위조다. 저건 위조 음성이야. 누구를 고용해서 만든 거지? 위조 여부는 음성 감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아가 침착하게 응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 파일의 생성 날짜는 아빠가 돌아가시기 3일 전입니다. 이미 전문가 감정을 받았고 결과는 진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추가 인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강세훈이 운영하던 해외 법인의 전 직원들이었습니다. 한 외국인 남성이 증언했습니다. 강세훈 씨는 저에게 이기철이라는 한국인 노동자를 감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고로 죽으면 특정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절차를 가속화하라고 했죠. 또 다른 증인이 추가했습니다. 저는 박정심 씨에게 자금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이기철 씨를 독살하는 데 성공하면 추가 보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모든 증언이 쏟아지자 강세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잡았습니다. 그만해. 다 내 놈들이 나를 배신한 거야. 검찰 수사관이 다가왔습니다. 강세훈 씨, 살인교사,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다시 체포합니다. 이번에는 보석이 어려울 것입니다. 강세훈은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끌려나갔습니다. 박정심도 함께 연행되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빈 눈빛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고요가 내렸습니다. 남은 이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강세연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현아를 바라보며 눈에 고인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다, 현아야. 정말 고맙다. 엄마가 항상 저를 지켜주셨으니 이번엔 제가 엄마를 지켜야 했어요. 강세연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사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그룹의 불필요한 암덩어리가 제거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기철의 밥상의 정신을 이 그룹 전체에 확산시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사들 중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이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연그룹은 혁신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강세연 회장은 딸 현아를 부회장으로 승진시켰고 기철의 밥상은 그룹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몇 달 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현아는 엄마와 함께 아빠의 묘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뿐만 아니라 기철의 밥상을 통해 도움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현아가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아빠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나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탐욕과 권력에 의한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이제 세상에 알려졌고 아빠의 이름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묘소 주변의 꽃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강세연이 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철 씨,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 딸은 정말 대단한 어른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둘은 아빠가 꿈꾸었던 그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갈 거예요. 두 모녀는 손을 맞잡고 묘소를 떠났습니다. 뒤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픈 과거와 싸워야 했지만 그들은 서로의 사랑으로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지켜낸 사랑은 이제 세상을 밝히는 불빛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과 용서, 진실과 정의로 가득 찬 그들의 여정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재판이 끝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강세우는 살인교사 및 여러 경제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박정심은 복수의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교도소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되었죠. 한편 세연그룹은 강세연 회장과 이현아 부회장의 이끌 아래 혁신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기철의 밥상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도 사업을 확장, 세계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강 회장과 현아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다룬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이었죠. 처음에는 사생활 노출을 우려해 거절하려 했지만 현아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엄마,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꼭 필요한 일일지도 몰라요. 다큐멘터리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픈 과거,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해온 과정까지. 마지막 인터뷰 날 PD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분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언제였을까요? 강 회장이 먼저 답했습니다. 현아가 보낸 그 한 통의 문자였어요. 20년 동안의 공허함과 그리움이 그 한 통의 문자로 인해 의미를 찾게 되었죠. 현아는 엄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에게는 엄마가 찜질방 앞에 나타나신 그 순간이었어요. 그날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외로움에서 사랑으로. 인터뷰가 끝나고 두 모녀는 펜트하우스 옥상 정원에 앉아 저녁을 즐겼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서로의 얼굴만이 비쳤습니다. 엄마, 저 오늘 엄마께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현아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또 뭔가를 준비했어? 요즘 자꾸만 선물을 주더라. 현아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낡은 투지폰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개조되어 있었죠. 새롭게 보강된 액정과 현대적인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아빠의 폰이에요. 현아가 설명했습니다. 기술자 분께 부탁해서 현대적으로 개조했어요. 이제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아빠의 메시지들을 보관할 수 있을 거예요. 강 회장은 감동한 표정으로 폰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녀는 전원 버튼을 눌렀고 화면에는 여전히 나의 사랑이라는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능을 더 추가했어요. 현아가 엄마의 손을 잡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이 폰은 빈 공간에 메시지를 저장할 수 있어요. 엄마가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을 녹음하면 AI가 아빠의 음성 패턴을 분석해 아빠의 목소리로 답변을 생성해줘요. 강 회장은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가능해? 기술의 발전이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하게 해줬대요. 물론 진짜 아빠의 목소리는 아니지만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강 회장은 그 낡으면서도 새롭게 탈바꿈한 폰을 들고 혼자 방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녹음 버튼을 누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기철 씨, 나왔어. 오늘 우리 딸 현아가 정말 멋진 선물을 줬어. 내 폰을, 우리의 추억을 이렇게나 소중히 간직해주다니. 잠시 멈춘 후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너를 많이 그리워해. 20년이 지났지만 너의 미소, 너의 손길, 너의 목소리 모두 생생해. 녹음을 끝낸 후 그녀는 조금 떨리는 손으로 답변 생성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초의 로딩 시간이 흐르자 폰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주 오래전 젊은 이기철의 목소리를 재현한 것이었죠. AI 생성 음성. 세연아. 고마워. 내가 우리 딸을 그렇게 잘 키워줘서. 그리고 내가 여전히 나를 기억해줘서. 잠시 멈춤. 나는 지금 아주 평화로운 곳에 있어. 그러니까 너무 나를 그리워하지 마. 대신 현아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줘. 그것이 나의 마지막 바람이야. 따뜻한 톤으로 영원히 사랑해. 세연아. 강 회장은 그 음성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비록 진짜가 아니었지만 그녀의 가슴에 오랫동안 맺혀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아가 엄마 방문을 두드렸을 때 강 회장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사실 오랜만에 편히 잠을 잔 것 같아. 현아는 엄마의 얼굴에서 진정한 평화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에요. 현아야, 엄마가 결심한 게 있어. 강 회장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서서히 물러날 생각이야. 내가 이 그룹의 다음 회장이 되어야 해. 엄마, 저는 아직. 넌 이미 준비됐어. 강 회장이 현아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나는 앞으로 기철의 밥상 해외 확장을 돕고 너의 뒤에서 조언자 역할을 할 거야. 그리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나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져볼 생각이야. 아빠와의 추억이 있는 곳들을 여행하고 내가 놓친 삶의 작은 기쁨들을 찾아보는 거지. 현아는 엄마의 결정을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하지만 저는 항상 엄마의 조언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몇 달 후 세연그룹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현아는 공식적으로 그룹의 새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주요 그룹 역사상 가장 젊은 여성 회장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강세연 전 회장은 이사회의 명예의장 자리를 제안받았지만 겸손히 사양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강세연 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아의 취임 연설은 간결하면서도 강렬했습니다. 저는 권력이나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책임과 사랑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희생, 어머니의 기다림, 그리고 수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연그룹은 단순한 기업을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큰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날 저녁, 두 모녀는 처음으로 역할이 바뀐 상태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현아가 바쁜 회장 일정을 보고하고 강세연이 듣는 입장이 되었죠. 엄마, 오늘 첫 수석진 회의를 했어요. 좀 어색했지만 잘 해낸 것 같아요. 강세연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라면 당연히 잘 해냈을 거야. 식사 후 현아는 엄마에게 또 다른 선물을 건넸습니다. 2장의 항공권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유럽 여행 예약했어요. 아빠와 엄마가 처음 만났다는 그 피서지 기억나세요? 강세연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 아빠의 메모장에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현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너무 많이 일하셨어요. 이제 조금은 쉬셔야 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게다가 이번 여행은 엄마 혼자가 아니에요. 현아가 옆방 문을 열자 김준호 전 비서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부부가 동행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휴가도 갈 겸 회장님은 모시고 예전을 회상해 보려고요. 강세연은 모두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모두. 그 주말 강세연은 김준호 부부와 함께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보일 때 그녀는 가방에서 아빠의 개조된 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누르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기철 씨, 우리 처음 만났던 곳으로 돌아가고 있어. 이번에는 내가 없이 가지만 내가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걸 알아. 이번에도 AI 생성 음성이 답변했습니다. AI 생성 음성. 그곳의 바다는 여전히 파랄 거야. 세연아. 우리의 추억처럼 즐거운 여행 다녀와. 나는 여기서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강세연은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그는 더 이상 물리적으로 그녀와 함께할 수 없지만 그의 사랑은 이렇게나 다양한 형태로 그녀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새로운 회장이 된 현아가 자신의 방식으로 세연그룹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결정은 전 직원의 기본급 인상과 복지 확대였습니다.
행복한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행복한 회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그녀의 철학은 점차 그룹 전체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아빠의 정신이 자리 잡고 있었죠.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변해갔지만 그들의 사랑과 추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지켜낸 사랑은 이제 딸을 통해, 그리고 딸의 일을 통해 세상에 더욱 크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나누며 사랑으로 서로를 지켜내는 이야기. 그들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써져나갈 테니까요.